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볼 거야. 그래서 시험에 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주택 문제. 얘들아, 너네 생각 상식적으로 보면 어려운 거 아니야. 산업화와 도시화가 발생해서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면 여기서 말하는 주택 문제는 뭘까? 일단 집값 상승. 그치? 자, 너희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어. 강남 30평 아파트 얼마니? 30억. 갈 수 있냐? 못 가지. 그치? 서울 외곽의 25평 아파트 신혼부부가 좀 딱 살기 좋은 데가 보통 8억 정도거든. 8억. 힘들잖아. 그치? 파이팅. 자, 그래서 주택 문제. 그래서 두 가지인데, 집값 상승과 그 다음에 또 두 가지가 있까 집값 상승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택 구조. 세 번째는 불량주택. 너무 노후화된 주택 이런 거죠. 그래서 밑줄 치자. 주택 문제는 자, 주택 구조, 집값 상승, 불량주택.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통 문제 있지.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교통 문제는 대표적으로 교통 혼잡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너네가 아직은 많이 못 느끼는데 이제 나중에 직장인 돼서 출퇴근할 때 100% 느끼게 돼요. 너희도 당해봐야 돼. 당해봐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 출퇴근 시간 때 너무 사람이 몰리잖아. 그래서 나는 많이 봤어. 내가 옛날에 내가 본 건 아니고 가끔 보거나 들은 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그 완전 뛰어가지. 그래서 실신하는 여성들이 좀 있어. 뒤져. 거기서 공황장애 느껴가지고 쓰러진 여성들도 있고 그런 거 있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가 좀 중요하다. 자, 거기 보면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자, 대기오염을 좀 밑줄 칠게요. 스모그. 자, 그래서 환경 문제는 시험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자, 스모그가 나오거든. 그럼 스모그는 뭐냐면 스모크 플러스 포그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스모크는 뭐냐면 거기 봐봐. 매연이야,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또는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 있지? 그것과 포그, 안개가 만나서 대기오염 물질이 안개 모양의 빛으로 쫙 가라앉아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은 이게 조금 덜한데, 물론 이게 또 있는데, 산업혁명 이후 유럽에서 처음에 산업혁명 발생했지.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니? 스모그 때문에 그 엄청나게 공장을 돌리면 석탄을 떼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그거랑 폭우랑 만나서 아침에 자다가 몇천 명이 죽고 말이었어요. 자다가 그냥 죽는 거야. 이 엄청나게 심했던 현상이지. 스모그 하나 알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 열섬현상이라는 거죠. 열섬현상. 그래서 열섬현상이라는 얘기는 특히 도심에서 많이 발달하는데 도심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여름철에는 더 덥고 더 뜨겁고 겨울철에는 덜 춥지. 그치? 그러면 이 열섬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포장면적 증가치. 자, 아까 얘기했잖아. 아스팔트 깔고 포장 면적이 증가하면 습도가 떨어지고 금방 건드려진다고 그랬지. 금방 더워지고요. 너네 한번 이거 해봐. 한여름에 여기 말고요. 강남역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아스팔트 이렇게 옆에 쫙 보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그래서 그 뜨거울 때 운동하시고 강남을 돌아다니면 바닥 있지. 운동화 바닥. 약간 녹아있어. 그럼 너네가 만약에 생을 나가고 싶으면 거기다 얼굴 대봐. 3도 와서. 장난 아니야. 아스팔트 면적. 그치? 그래서 첫 번째 포장 면적이고, 자, 두 번째는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인공열이 나오지. 인공열 두 가지. 자동차 열도 있지만, 여기 봐봐. 여름에 엄청나게 에어컨 떼잖아. 그러면 뭐, 에어컨이 있다는 얘기는 찬바람이 나오려면 반대로 무조건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야 되거든? 그게 실외기지.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들은 실외기가 어디에 있어? 옥상에 있잖아. 그래서 옛날에 나 학원 수업 초창기 때는 애들이 말 안 듣고 수업 중에 졸고 그러면 애들 실외기 앞에 10분 동안 세워놨어. 여름에. 그럼 애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 진짜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인공열 나오고, 세 번째는 고층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는 결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건물이 없으면 너네 봐봐. 한강 고수부지 가면 그래도 여름에 시원한 이유가 바람이 팍 시원하게 불지.
근데 도심 내는 건물 때문에 바람길이다. 바람이 다 막히잖아. 그래서 바람길 차단. 고층 건물로 인해서 바람길이 차단됩니다. 이 세 가지 꼭 하나. 포장 면적 증가, 인공열, 바람길 차단. 교재에다 넣어놨으니까 자, 이것도 가끔 나온다. 열선 현상이 발생하면 외곽 지역에 비해서 도심에서 열대야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지. 열대야가 뭐지? 밤에도 기온이 몇 도 아래로 안 떨어지는 거. 25도. 25도. 오케이? 이게 체크하시고, 자, 노동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자, 노동 문제도 타이틀만 볼게요. 자, 노동 문제는 두 가지야. 노동 문제는 두 가지인데 밑줄만 칠게. 자, 첫 번째는 노사 갈등 밑줄, 실업 문제 밑줄. 실업 밑줄, 노사 갈등 밑줄, 그리고 인간 소외. 인간 소외는 뭡니까? 인간이 노동자가 부품화되는 현상이지. 그렇게 체크하시고, 자, 마지막에는 이기주의가 확산되죠. 주변 사람과의 소통 감소, 물질적 가치 밑줄, 경쟁 밑줄. 물질적 가치와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보죠. 5번. 자, 그러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지. 자, 첫 번째. 그럼 이제 여기다 체크하는 거야. 우리 아까 주택 문제는 뭐였냐면 주택 부족, 집값 상승 이런 거지. 그리고 불량주택. 그러면 대책은 밑줄, 도시재개발. 밑줄, 도시재개발. 대책은 도시재개발. 자, 그 또는 주거 부족 문제는 또는 뭐 있냐면 신도시 건설이지. 그러니까 이 지역 주변에 계속 뭐 광교, 그 다음에는 동탄 이렇게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주거가 부족해서잖아. 그치? 자, 그리고 교통 문제는 뭐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공영 주차장 확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환경 문제에서 특히 요거 열섬 현상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시 내 녹지 공간을 늘려야 돼. 근데 도시 내 더 이상 녹지 공간을 늘리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비오톱이라고 돼 있죠. 밑줄만 쳐봐. 도심 속의 습지 공간, 비오톱. 그리고 이런 것도 많아. 옥상 녹화 사업. 옥상 녹화. 옥상에다가 뭐 잔디 심고 이러는 거지. 녹지를 옥상에다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사회 문제는 뭐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확충. 자, 그런데 지금 말한 것들은 모두 사회적 차원이야. 그럼 개인적 차원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공동체 의식 함양, 타인 존중, 연대 의식 끝.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시험에 열선 현상 제일 많이 나오니까 꼭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슬로시티, 도시재생, 그리고 거기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변화 별표 2개. 이건 단독 문제로 잘 나온다. 자, 거기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어디냐면 구로구야, 구로구. 이 변화 좀 볼게요. 1960년대까지 구로구는 서울에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단지였어. 그래서 구로공단 옆에다 쓰자. 그럼 1960년대에 구로구에 수출 산업단지가 생긴 이유는 뭐였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품은 경공업이었어, 중화학공업이었어. 경공업. 가벼운 거 어떤 거야? 손으로 만드는 거지. 옆에서 습격해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이었어요. 노동집약적 경공업. 그래서 학교 안 가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요. 여기 일하러 많이 왔다고. 오케이?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인건비가 너무 비싸졌지. 그 결과 구로공단의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합니다. 구로공단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숙련된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 수 없지. 그래서 옆에다 쓸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 도심에서는 낮에는 인구가 많은데 밤에 다 떠나서 텅 빈 걸 인구 공동화라고 했지. 마찬가지야. 제조업이 외국으로 다 떠나가는 거야. 인건비 때문에.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보통 인건비가 최저생계비 기준하잖아? 그럼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일하면 보통 한 달에 한 210만원 정도 번다고 보거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10만원 줘도 일 안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특히 너네 3D 업종이라고 들어봤지? 더티, 덴저러스, 디피컬트. 그러니까 어떤 막노동도 있고 뭐 공사, 건설 현장도 있지만 음식점에서 특히 음식점도 고깃집 있지?
불판 닦아야 돼. 너무 힘들어. 거기 350조도 안 돼. 350조.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 땡큐하고 오거든?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 봐봐. 우리나라에 와서 예를 들어 250을 받았어. 한 달에. 그럼 1년에 거의 3천 버는 거지. 그치? 250 곱하기 10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면 부탄, 뭐 스리랑카, 뭐 이쪽 노동자들 있잖아. 그들이 국내에서 월급이 어느 정도냐면 정말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야.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에 얼마야? 120이잖아. 근데 거기서는 그냥 힘들게 사는데 한국에 왔더니 한 달에 얼마를 벌어? 250. 그 우리나라 올까 안 올까? 그래서 한국의 지금 코리안 드림인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오면은 1년에 3천 벌면은 거기 1년에 번 게 거의 100년치잖아.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서 계속 본국의 가족들한테 송금해주면 가족들의 삶이 나아지는 거지. 그리고 한 3년에서 5년이라고 돌아가면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 때 미국 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했던 것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온다. 자, 그래서 거기 어디야? 거기 다시 90년대 이후에 해외 이적 옆에 씁니다. 제조업 공동화. 그다음 이 구로가 완전히 붕괴됐어. 슬럼화 됐다가 2000년대 이후에 밑줄 IT 첨단 산업. 그래서 지금 구로 디지털밸리가 됐잖아. 구로 디지털밸리. 그리고 IT 업체 밑줄 패션 타워 밑줄. 그래서 여기 가면 패션 업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식산업단지로 급변했다. 이 정도 하기에. 자, 어려운 거 없고요. 문제 꼭 풀어보시는데, 자, 체크할 거 이거야. 2번 문제 봐봐. 한번 할게요. 가. 사진 보자. 가는 도심일까, 외곽 지역일까? 대규모 고층 빌딩, 도심이지. 근데 나는 뭐야? 다 아파트 단지지? 주거 지역, 외곽 지역. 확인.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도 좀 꼼꼼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갈게요. 자, 테마 8번. 교통통신의 발달. 그래서 이 파트가 내용이 어렵지 않아.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자, 이거 쭉쭉 갈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서. 자,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변화 볼게요. 자, 첫 번째, 일상생활 범위의 확대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교통의 발달로 밑줄 짝, 통근 통합권 확대. 통근 통합권 확대. 그리고 밑줄 대도시권 형성. 그 대도시의 기능과 영향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대돼. 그래서 이거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이제 그림이 나와. 너네 거기 그림 이제 가운데 그림 보니까 1980년대랑 2010년대 비교하는데요. 자, 이건 결국 뭐냐면 통근 통합권이야. 그럼 봐봐. 여기 이제 서울 도심이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80년대까지는 지하철이 몇 호선까지 있어? 너네 봐봐. 지금 지하철 몇 호선까지 있니? 너네가 아니고 몇 호선까지 있어? 9호선까지 있지. 그리고 강남, 분당선, 신분당선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도심에서 지하철이 인천까지만 갔어요. 그리고 아래로는 수원까지만 갔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천에서는 서울 안으로 출퇴근이 가능했지. 학교도 마찬가지고 수원에서도 가능했거든.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껏 가봤자 이거 글씨로 잡아. 성북, 인천, 수원. 그런데 지금 봐봐.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게 확대돼서 지하철이 어디까지 확대될게? 이쪽은 춘천까지 확대됐지. 그치? 이쪽은 천안까지 확대됐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학을 만약에 천안에 있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로 가면 무조건 가서 자취했거든? 근데 지금은 뭐가 가능해? KTX 타고 가면 되잖아. 통학이 가능하죠. 그치? 이게 바로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통근 통합권의 확대야.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대구 사람들이 과거에는 서울 올 때는 맘먹고 와야 돼. 1박 2일로. 근데 지금은 아침 먹고 10시에 KTX 타지. 그럼 서울에 10시에 타면 11시 반쯤 도착하지. 그러면 쇼핑도 하고 친구랑 놀고 저녁에 술 먹고 10시에 타면 대구에 11시 반에 도착하잖아. 그럼 어때? 그럼 또 자. 통근 통학이 가능해졌지. 그래서 그 얘기야. 그래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통근권과 통합권이 확대됐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기. 근데 나중에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나와. 그러면 대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럼 물어볼게. 대구 지역의 백화점은 잘 될까 안 될까? 그 정도다. 안 되지. 이제 서울 백화점 많이 갈 거 아니야. 이해돼? 단 서울 사람들은 대구 지역으로 여행도 많이 갈까 안 갈까? 여행도 많이 가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문제 통해서 확인하면 돼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 범위 확대. 자, 교통 발달. 국가 간 교역 증가,
관광산업 발달. 자, 통신 발달로 전자상거래 밑줄, 무점포 상점 발달. 그러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죠? 오케이.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밑줄,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 밑줄 치고요. 써놓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활동을 한 국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 걸쳐서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다국적 기업은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공간적 분업이 이루어져요. 공간적 분업.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고요. 다국적 기업의 연구소가 있고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있거든. 그러면 다국적 기업, 자 너네 봐봐.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 어디야? 삼성 다국적 기업이지. 그치? 코카콜라 알지? 나이키 다 다국적 기업이잖아. 그러면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 본사를 본국에 두죠. 본국에 두죠. 삼성은 본사가 서초. 그치? 수원도 삼성전자에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는 어디다 두냐면 일단 연구소는 고급 인력 확보가 용이해야 되잖아. 근데 고급 인력 확보가 용이한 데가 주로 어디야? 대도시의 대학가야. 그래서 고급 인력 확보가 용이한지. 고급 인력 확보가 용이한 대도시.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미국 최고의 연구센터가 모여있는 데가 어디야? 실리콘밸리로 들어갔지. 그게 바로 미국 북동부의 동부 쪽에 대학가가 다 몰려있잖아. 하버드, 보스턴 다 몰려 그쪽이라고. 그치? 그 다음에 공장은 일반적 공장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도국을 몰려있죠. 일반적 공장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도국. 자, 이게 바로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에요.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자, 그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인데,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교통통신 발달은 첫 번째 지역 격차 발생하죠.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봐봐. 예전에는 춘천 가려면, 넌 춘천이 뭐가 유명하니? 춘천. 넌 춘천 가면 뭐 먹어가야 돼? 닭갈비지. 춘천은 특히 닭갈비 중에서도 일반 닭갈비 말고 숯불 닭갈비를 꼭 먹어봐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유명해? 막국수. 또 뭐가 유명해? 여기 마인 축제 있어. 나중에 대학 가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꼭 가봐. 왜냐면 내가 이거 서울역인가 무슨 역이 청량역인가에서 ITX라고 지하철에 한 번에 가요. 지하철에 한 번에 가. 그럼 타면 1시간 반이면 가니까 낮에 가서 막국수 먹고 닭갈비 먹고. 그리고 마인 축제가 여름에 하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 물풍선 던지고 지랄하는 거야. 애들 막 거대한 물총 갖고 와가지고 처음 본 애들 막 쏘고 지랄하는 거야. 외국인들 되게 많이 와. 그래서 그 물풍선 안에다 돌멩이 넣어서 던지고 막 그래 봐. 그럼 익혀요. 그래서 가는데 그럼 이제 봐봐. 예전에 여기 너무너무 가기가 힘들었지만 지금 이제 단점과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춘천 아이들이 공부 좀 하면 이제 가까워졌잖아. 이제 왕래가 쉽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백화점 갈 때도 서울로 가고, 그치? 쇼핑할 때도 서울로 가고, 회사도 다 서울로 가면 무슨 거야? 이 중심 지역이 주변 지역을 쪽쪽쪽 다 흡수하겠지. 밑줄 빨대 효과라고 하죠. 빨대 효과.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 인구, 자본 등을 흡수하는 현상이죠. 그 결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죠. 밑줄 지역 격차 심화. 그 다음에 자, 생태환경 변화 보면요. 자, 도로, 철도 등의 건설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고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죠? 특히 이거 또 알아야 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래 생물종 전파로 인한 생태계 교란. 자, 밑줄 쫙 쳐봐. 외래 생물종 전파로 인한 생태계 교란.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거 뭐 있냐면 선박평형수 때문에. 자, 선박평 있고 아래 선박평형수가 뭐냐면 자, 배가 이렇게 있어. 그럼 배는 평형을 유지하려면 항상 대규모로 물을 넣었다가 빼야 돼.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에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물을 넣었다가 출발했다? 근데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짐 내리고 한 다음에 물을 다시 교체했어. 그럼 물을 쫙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넣겠지. 그때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 식물은 아니고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과 물고기 등의 외래종이 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다 빼면 쫙 나오지.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외래종들을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 왜? 그 외래종이 상위 포식자가 되면 하위 물고기 다 잡아먹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선박평형수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되는 문제가 발생해.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그럼 해결 방안 볼게요.
특히 너네 이거 도로, 교통발달 때문에 생기는 게 대표적인 게 로드킬이잖아. 그 너네 가다 보면 막, 너 그런 적 있니? 부모님이랑 같이 차 타고 가는데, 고라니나 뭐 강아지 막 뛰어나오는 거? 한 번도 없어? 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난 지금도 기억나. 새벽 1시야? 택시를 탔어. 100km 달리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였어. 고속도로 벗어나서 도로인데, 강아지가, 거의 세파트 크기만한 강아지 있지? 이 택시 앞으로 100km 달리고 뛰어든 거야. 그래서 택시가 이 강아지를 쳐가지고, 난 지금도 그 느낌이 나. 차 안에 있는데 갑자기 딱 잡았는데, 차에 그 강아지의 충격이 그대로. 그 사람 친구랑 똑같잖아. 근데 강아지가 새벽 1시에 치자마자 이 소리 있지? 깨깨 하면서 막 울어. 그래서 운전기사 놀래가 속도를 줄였다? 잠깐 멈췄어. 나랑 운전기사 너무 놀래서 내가 어떡해. 근데 강아지가 깨깨 하고 또 옆에 걸어가. 정말 신기해. 안 죽어.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돼? 100km였으면 붕 날라가 죽었지. 그리고는 강아지가 쩔뚝거리면서 걸어가. 근데 내가 저 어떻게 신고해야 돼? 그때 운전기사가 뭐라는 줄 알아? 네? 신고를 해요? 너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이 아니잖아. 방법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방법이 없어. 왜냐면 이 강아지가 가는 또 내려가지고 구출해 주려고 끝까지 쫓아가려면 얘가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럼 한 이틀 걸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죽지 않았죠. 나중에 죽겠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는 로드킬에서 막 고라니부터 고양이 막 엄청나게 죽잖아. 왜? 걔네들이 이동하는 통로에다 도를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나온 게 뭐지? 그리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위에 붙어 있잖아. 여기는 동친물의 우회 통로입니다. 그게 바로 밑줄 생태 통로. 그치? 그래서 우회할 수 있는 통로 만들어지고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서 외래 생물종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정도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정보화에 따른 생활 방식의 변화야. 자, 정보화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되는 것으로 뭐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신속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고, 자, 밑에만 볼게요. 정보화로 인한 변화. 자, 정치행정 분야, SNS 밑줄. 자, 너네 앞으로 시험에 SNS를 누리소통망이라고 나올 거야. 그럼 결론은 이거지. 너네 아직 뭐 선거에서 투표를 안 해봤겠지만, 정식 선거가 아니라, 너네 이런 거 있잖아. 당내 선거 있지. 민주당내 선거 이런 데는 휴대폰으로 투표가 가능해요. 그치? 그럼 참여가 올라가기 위해서 떨어지겠어. 참여율이 올라가겠지. 근데 그런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인터넷, 즉 누리소통망이 활성화되면 전자투표, 그리고 인터넷 시민운동을 통한 밑줄 참여 증가, 시민의 참여 증가, 그리고 인터넷으로 민원서를 신청 및 발급 가능. 옆에다 하나 쓸게요. 너네 지금부터 이렇게 그러면 안 쓰는데 주민등록번호라고 많이 들어갔지. 옛날에 무조건 어디 가서 떼야 돼? 동사무소 갔지. 이제 동사무소라는 표현 안 쓰고 뭐라 그래? 주민센터. 이제 안 가도 되죠. 근데 너네 그냥 무조건 인터넷에 정부24라고 치면요. 여기서 그냥 바로 출력이 가능해. 정부24 써놓고. 그 경제 문제는 화상회의 원격 근무, 화상회의 밑줄, 원격 근무 밑줄, 인터넷 쇼핑 증가, 인터넷 뱅킹. 자,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누리소통망으로 쌍방향 통신 매체를 이용한 문화교육, 그리고 수평적 인간관계 확산, 마지막 유비쿼터스. 얘들아, 유비쿼터스가 뭐예요? 유비쿼터스. 의미를 알아둬야 돼. 유비쿼터스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해. 그러니까 너네 다 뭘 들고 있니 지금?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이죠. 그래서 원격 교육, 원격 진료.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고. 자, 4번 볼게요. 정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법. 자, 타이틀은 꼭 알아야 돼. 첫 번째, 인터넷 중독. 문제점. 두 번째, 사생활 침해. 너네 그 사생활 침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너네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너네 아파트에서 누가 벨 누르면 너네 그 아파트 입구에 그 월패드 있는 거 알지? 그럼 월패드에 뜨잖아. 그런데 골 때리는 새끼들이 있어. 어떤 새끼들이 있냐면, 아파트 단지 월패드는 다 연결돼 있거든? 그러면 해커들이 이 아파트 단지로 접속해서요, 이 월패드를 해킹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작해서, 원래 월패드가 문 밖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잖아. 그 해커가 조작하면 그 카메라로 집안이 촬영돼. 그래서 그거를 설정해놔. 그래서 집안 촬영하는 거야.
너 생각해봐. 집안 촬영은 마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오지. 근데 그거 별거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옷 벗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24시간 촬영해.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걸 팔어. 그러면 그걸 정기 구독하는 사람들이 있어. 1년에 뭐 $100 내고, 그럼 매일 보는 거야. 그러면 해킹하면 들어가면, 참 내가 본 거 아니다? 인터넷 나온 거야. 화면 하나에 그 아파트 단지 1단지, 그러면 조그맣게 그 거실 딱 떠. 그럼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눌러. 그러면 이제 화면 떠가지고 보는 거야. 24시간. 근데 그걸 왜 봐? 그치, 모르지. 근데 돈 내고. 그래서 우리나라 월패드가 털렸잖아. 이거 우리나라에 안 팔지. 외국에 팔지. 외국인들이 계속 파. 근데 거기에 좀 은밀한 사생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건데. 일종의 이런 관용증. 몰래 보는 새끼들 빨리 끊어. 빨리 뭐 해지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표 사생활 침해지. 사생활 침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사이버 범죄 보죠. 사이버 범죄. 대표적으로 뭐니? 보이스피싱이지. 보이스피싱. 사이버 해킹, 사이버 금융범죄, 보이스피싱,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너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다. 너네 문자 왔어. 뭐라고 하냐면 우체국 택배인데 지금 주소가 잘못 입력돼서 배달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여기 눌러서 주소 정정하래. 그거 무조건 뭐야? 해킹이야. 절대 누르면 안 돼. 우체국 택배 너희들 절대 이렇게 안 보내. 그래서 내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거 보면 다 국제번호야. 저 번호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순간 니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다 넘어가. 그럼 걔네가 어떻게 해야 돼? 너 착각하면 안 된다. 걔가 넘어가지. 그러면 그걸 갖고 너네 뭐 금융정보를 터는 게 아니라 카톡부터 모든 전화 통신, 니네 정보 있지. 그거 다 가져가서 일단 그걸 어디다 팔아 넘기냐면 그 전화번호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 대부업체. 그러니까 너네 가끔 보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인도 전화 오지 않니? 문자 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팔아 넘기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그 휴대폰에 보관된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다 가거든? 그럼 어떤 사람들 중에 그게 되게 은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협박죄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털린 애들이 연예인들이 있었지. 한때. 근데 누가 털렸어? 배우. 주씨 남자. 근데 얘가 또 장씨랑 친했잖아. 그 둘이 막 카톡 대화가 다 털렸잖아. 최근 몇 년 전에 있었던, 누군지 알지? 아는 사람 알 거야. 이렇게 턴 거야. 그걸 아무데나 눌렀는데, 뭘 서로 물어보지 마. 얘기 안 해줘. 안 해줘. 사생활 침해가. 이게 사생활 침해야, 말하면. 그래서 한때 이슈됐잖아. 걔네들 막 서로 막 이제 뭐 어떻게 놀자, 막 아내가 아니, 누구 몰래 놀자, 막 이런 거 완전 난리 났었어요. 그렇게 터는 거서 절대 누르지 마. 절대 누르지 마. 오케이? 내가 보낸 건 눌러도 돼. 딱 봤더니 보낸 사람 문병에 그러면 눌러. 여기다 너 협박해야지. 자, 그 정도 보시고 사이버 범죄고 마지막에 정보 격차에 있어. 이게 또 골 때려요. 정보 격차가 뭐냐면 정보의 소유랑 접근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야. 대표적인 이거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봐봐. 내 딸내미가 이번에 외대부고 캠프 갔다 그랬지. 그치? 근데 외대부고 캠프는 무조건 선착순 접수야. 인터넷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사이트를 오픈하면 접속해서 바로 신청을 누가 더 빨리 누냐에 따라 선착순이 결정되거든? 그러면 어떤 지역은 인터넷망이 느린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인터넷망이 되게 빠른 데 있잖아. 그래서 실제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PC방 가서 해요. 왜냐면 이게 2초 만에 끝나니까 2초 만에 한 500명이 2초 만에 끝나니까 일단 엄마들이 작년에 떨어졌던 엄마들이 PC방 가서 해요. 근데 그럼 봐봐. 느린 데서 안 되겠지. 두 번째 또 뭐냐면 또 엄마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일부러 그래서 해커를 고용하지. 해커. 매크로 쓰는 해커.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전화하면 1인당 비용 15만 원 해가지고 해커가 매크로를 돌려서 바로 1초 만에 엄마한테 축하드립니다 문자가 와.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 그게 바로 접근 격차지. 이해돼? 너네 프로야구 우리나라 코리안 시리즈 할 때도 해커들이 해. 해커들이 매크로 돌려가지고 해커들이 매크로 돌려서 1초에 수십 번 들어가는 거잖아. 아 진짜 그런 거 모르지.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것도 접근 격차가 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결국 돈질이야. 돈질. 돈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요.
두 가지만 체크하면 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 알자.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권리 기억나나? 이칠 권리? 그래서 요새 뭐가 잘 되냐면 인터넷 장사가 잘 되잖아. 인터넷상에 떠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특히 이게 범죄에 악용된 경우에. 특히 N번방 사건 때문에 이게 많이 터졌잖아. 근데 문제는 N번방 사건 때문에 인터넷 그 피해자 여성들이 자신의 어떤 말도 안 되는 동영상, 사생활과 관련 동영상 인터넷에 떠도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 장사한테 부탁하면 한 건당 얼마 받고 다 지워주는데 문제는 지워도 나쁜 새끼들이 그걸 다 다운받아 갖고 있잖아. 그럼 또 올려. 절대 안 지워져. 불가능하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최근에 등장하는 권리가 이틀 권리고, 그래서 마지막 주제로 이것도 알아놔야 돼. 정보 관련 그 논쟁이 뭐가 있냐면, 정보는 사적제와 같기 때문에 정보의 소유는 당연하다 하는 정보 사유론의 입장이 있고, 그럼 정보 격차가 더 심해지겠지. 이거를 비판하는 입장이 정보는 공공재와 동일하니까 정보는 공유해야 돼 하는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체크해. 정보 사유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카피라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너네 일반적으로 책 같은 거 사면 맨 뒤에 카피라이트 바이 문병일 이렇게 되면 저작권은 문병일한테 있다는 거지. 그 불법 복제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정보 사유야. 그런데 정보 공유로는 아니야. 정보는 공공재니까 누구나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돼. 공공재처럼. 그래서 그냥 라이트의 반대야. 카피. 그냥 레프트라. 오케이? 그냥 라이트의 반대. 그래서 카피라이트 정보 사유, 카피레프트 정보 공유. 그래서 교재 7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카피라이트 정보의 사적 소유권 인정하자는 건데 아니야. 정보는 공공재니까 공유해야 된다. 대가 지불 없이 누구나 쓰자. 카피레프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읽기 자료 있거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안 끝났어. 얘들아 여기 이제 지역의 공간 변화가 있는데 이 파트는 시험에 나오는 게 뻔해. 잘 봐. 지역의 공간 변화에서 지역성 공간 변화. 자 마지막만 하면 돼요. 지역 조사 가자. 자 이거 순서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지역 조사 과정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자 조사 계획이 수립되면 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돼. 근데 교통사고에 대한 다음 주 꼭 해줄게. 오늘 좀 진도를 빼야 돼서. 오케이. 뭐 어쩔 건데. 내 맘이지.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자,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요. 그다음 자료 수집이 끝나면 이제 세 번째 자료는 정보 분석. 수집된 자료를 정보를 분석해야 되고요. 정보 분석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작성해야 되냐면 자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는 거. 그리고 순서 많이 물어봐. 그래서 지금 외우지 말고 시험 기간 때 반드시 외우는데 자료 수집을 또 두 개로 나눌 거야. 자료 수집 과정은 일반적으로 실내 조사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야외 조사가 있어. 그럼 얘들아 조사 계획 수립한 이후에 특정 지역의 어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는 건 실내야 야외야? 실내 조사지. 근데 직접 가서 주민들을 면담하는 건 야외 조사가 되겠지. 그래서 그것만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보면 자 실내 조사의 밑줄 치자. 문헌 자료, 통계 자료, 지형도, 항공 사진 등 보는 거. 야외 조사는 설문조사, 직접 가서 설문지를 면담, 관찰, 실측. 실측은 실제 측정이죠. 실제 측정. 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지역 마지막 파트는 여기서만 시험 주로 나오니까 체크하시고요. 75페이지면 별표. 실제 지역 조사를 통해 경기도 평택에 살아요. 그럼 너희 경기도 평택을 보면 자 산업구조 변화 보자. 1961년도에는 1차 산업이 거의 76%. 그런데 지금 2014년에는 1차 산업이 0.2%로 줄어들었지. 왜 그럴까? 너네 평택이 인천 아래에 있는 평택항인데 과거에는 그냥 밀물썰물 모여 어촌이었어. 그러다가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서해안 시대가 됐지.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랑 교류가 늘어났잖아. 그러면서 여기 공장이랑 항구가 건설된 공장이 들어왔거든. 그건 농사는 다 끝났어. 다 끝나고 이제는 대규모 공업지역이 됐지.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조사한 거고 그 결과 화물량 처리 봐봐. 평택항에서 화물량이 몇 배 엄청나게 늘어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변화도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럼 이유는 뭐지? 평택항이 건설되고 중국과의 교역 증대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인구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숙제는 따로 복습해 오시면 돼. 복습해 오시고 문제를 풀고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